모르면 손해, 알아두면 이득. 한 주간의 경제 뉴스 중에 알짜배기만 뽑아드립니다. 경제시그널 조연선입니다. 자, 장 마감부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대신증권 이경민 FICC 리서치 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코스피가 하락했는데 이게 관세 정책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좀 계속 이럴까요? 네, 4월 2일 상호관세 부과까지 예정돼 있다 보니까 갑작스러운 자동차 관세 부과가 25%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상호관세까지 감안해서 보면 국가별로는 40~50%까지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라는 걱정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어제도 그렇듯이 그저께도 계속 반도체 성장에 대한 의구심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가 축소될 수 있다는 걱정들이 들어오면서 어제 오늘 이틀 연속 외국인의 현 선물 매도가 대규모로 출회되었고 반도체, 자동차,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 증시의 투톱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업종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코스피는 2650에 가까웠던 흐름들이 어느새 2550선까지 레벨 다운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부장님 보셨을 때 좀 섹터별로 어떤 특징들이 좀 있었나요?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 이틀 연속 약세를 보였습니다. 장중 삼성전자가 그나마 좀 잘 버티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지만 후반으로 가면서 2%대 약세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AI 반도체 관련 기업들도 전반적인 약세를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도 관세, 그러니까 현대차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관세 정책에서 벗어났다라는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제자리로 돌아왔고 더 빠졌거든요. 이 두 업종이 너무나도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들이 시장의 하방 압력을 높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약세 흐름 속에서도 좀 특징적인 업종들이 몇 개 있었는데요. 게임 업체들은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유가 있었나요? 신작 게임이 흥행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들어오면서 대장주라고 하시는 크래프톤도 좀 강세를 보였고요. 전반적인 게임주 분위기들이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고 또 관세 정책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서 한 발 비껴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내수도 필수 소비재, 음식료, 화장품 이런 업종들이 차별적인 반등세를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세 정책 여전히 시장을 굉장히 많이 뒤흔들고 있어서 관세 정책의 여중력에서 벗어나 있는 업종들이 좀 차별적인 반등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부장님 마지막으로 다음 주 이제 주식 투자에 있어서 좀 주목해야 할 이벤트라든지 일정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아마 다음 주 초반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이벤트들이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3월 31일 월요일에는 공매도가 재개되는데요. 대형주들은 17개월 만에 그리고 중소형주까지 전면 확대되는 것은 5년 만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기도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등락을 보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겠지만 외국인 수급에는 나쁘지 않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 3번의 공매도 재개 때는 외국인이 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이끌어갔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 걱정하시기보다는 저평가되어 있는 업종이나 종목들을 사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월 2일, 3일에는 이제 상호관세 부과가 확정되고 자동차 관세 부과가 현실화되는 시점인데요. 지금 많은 불안감들이 증시에 선반영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트럼프 관세 정책의 흐름들을 보면은 초반에는 굉장히 센 정책들을 내놓고 어느 정도 시점에 도래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협의를 거쳐서 우려했던 것보다는 좀 완화적인 스탠스를 보여줬거든요. 대표적으로 멕시코 그리고 캐나다 관세도 2번 연속 유예를 했었고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지금 많이들 걱정하시는 것만큼 관세 정책이 이어질지 좀 확인해야 되는 구간인데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지금 걱정하는 것만큼은 아니라고 한다면 더 불안하게 하기보다는 다행이다라는 안도감이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다음 주 초반을 지나면서는 좀 불안 심리가 진정되면서 바닥을 잡고 반등 시도에 나서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또 전망이라 좋네요. 네, 이경민 부장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돈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죠. 돈워리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이 다음 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어떤 변동이 있고 또 개인 투자자들이 염두에 둬야 할 사항들이 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IS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게 벌써부터 이번 주 내내 다음 주 공매를 앞두고
뜨거운 또 이 이슈가 하나 되는 것 같아요. 뭐 그렇죠. 증시에 도움이 되니 안 되니 하고 있는데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 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전면 금지가 된 거는 1년 5개월 만에 이제 재개가 되는 거더라고요. 시장에서는 또 뭐 변동성이 클 거다. 아니다. 영향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들이 다양한데 오히려 우리가 이제 좀 기대하는 거는 빠져나간 외국인들이 돌아오는 거 아니야? 이런 기대감도 있는데 어떻게 분석하세요? 그러니까 서로 양면성이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매도라는 것은 주식을 그러니까 매도를 먼저 하고 사는 거죠. 보통 이제 주식이라는 것은 사고 나서 우리가 이익이 나서 팔던 손해가 나서 팔던 파는 건데 이거는 먼저 팔아놓고 그다음에 주식을 사는 행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든 아래든 다 변동성이 생길 수가 있겠죠. 네. 일단 공매도에 대해서 근본적인 시각,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매도하고 매수를 해야 되니까 결국 하방에 베팅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주식시장이 단기적인 변동성이 생길 거 아니야? 공매도는 없어져야 될 법이야. 더군다나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 주식시장이 많이 빠질 거야.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주식시장이 거품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주식에 대한 욕망은 한없이 올라갈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이 거품을 만들어내니까 그 거품을 없애는 역할을 공매도가 한다라는 또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한 가지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네이키드 매매, 그러니까 한 방향 사든지 팔든지 한 방향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사고 팔고의 균형을 맞춰서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그 균형을 맞춘다라는 것은 주식을 매수하고 공매도를 친다라는 거죠. 이런 개념으로 정립이 되어야만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공매도가 멈춘 이후에 2024년 동안에 외국인들 자금이 계속해서 주식을 팔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빠져나간 것은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주식을 팔기만 했어요. 그것은 뭐냐? 과거에 구축해 놓은 것들을 상환하는 것 외에 신규로 매수를 안 했다라는 거죠. 이게 역사적으로 2024년에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인들의 순매도가 1년 내내 잡힌 것은 제가 알기로는 유일합니다. 보통 아무리 삼성전자의 펀드멘탈이 나쁘다 하더라도 이렇게 외국인들이 한 방향으로 포지션을 구축한 건 처음이거든요. 그렇죠. 그것은 공매도가 안 됐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이렇게 포지션을 잡아야 되는데 못 잡다 보니까 기존에 잡았던 걸 팔아놓은 것밖에 안 됐다라는 거죠. 자, 일단은 지금 그러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그동안에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었던 일부 업종이나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매도가 나올 것은 뭐 어쩔 수 없다 치겠죠. 감수는 해야죠. 네, 감수를 해야죠. 뭐 맞아야 될 매가 뒤로 좀 밀렸을 뿐이니까 그러한 매를 맞아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 뒤에 가서 이제 체크하는 방법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중기적으로 보면 기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외국인들 자금이 이제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저평가된 종목은 외국인들이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긍정적인 면. 근데 요거는 좀 중기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요거가 그러니까 두 가지 시각이 있는 거죠. 항상 모든 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중기적으로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기 전에 좀 과거를 한번 좀 짚고 왜 이렇게 공매도에 뜨겁나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과거를 좀 짚어보면 금지되기 전에는 궁금해요. 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이 좀 있었었는지. 우리가 어땠어요? 이제 공매도를 금지했었다는 것은 이번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공매도가 이제 불법 공매도라는 것이 안타깝게도 벌어지다 보니까 그것을 정비하기 위한 거였고요. 그 전에 두 차례 사례를 보게 된다라면 서브프라임 사태 때 공매도가 잠깐 멈췄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요거 말고는 코로나 사태 때, 그러니까 외부적인 변수에 있어서 주가가 급락을 하다 보니까 그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막았었죠. 자, 금융위기는 조금 먼 얘기니까 조금 뒤로 가고 2008년도 얘기니까. 근데 2020년 3월 16일서부터 21년 5월 3일까지 공매도가 금지가 됐고 그 뒤 상황을 놓고 보면 1개월 내에 오히려 지수가 올랐어요. 아, 그래요? 예, 둘 다 똑같습니다. 1개월 내까지 많이 올랐다라기보다는 주가가 빠지지 않았어요. 한 0.4%, 1% 정도 올랐으니까 오히려 주가가 빠질 것으로 봤는데 주가가 빠지는 않았고 그다음에 2022년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빠졌죠.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동학개미 운동의 후유증이기 때문에 생각한 것만큼 공매도가 멈췄다가 재개됐다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급락세
시세가 나오지는 않았었다라는 거죠. 자, 2021년 5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주식시장이 좀 빠졌었을 때요. 그러니까 네. 동학개미운동이 2020년에 들어와서 네. 2021년 초반부터 우리나라 지수가 빠지고 미국 지수는 그 이후부터 빠진 거죠. 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이미 선반영돼서 일부 종목들이 빠진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거론되는 업종, 제가 특정 종목을 거론하기엔 좀 이 부분만은 거론을 안 할게요. 뒤에 가서 거론하더라도 불편한 부분, 그러니까 왜냐하면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네. 괜히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근데 다 아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지금은 조금 조정을 좀 많이 받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추가적으로 공매도가 더 나올까? 믿을 수 있는 건 실적이기 때문에 실적이 있다라면 결국 공매도는 쉽게 못 들어옵니다. 공매도를 치는 입장에서 저는 네. 이제 선물을 매도를 쳐본 경험이 있는데 네. 공매도를 개인이 하기 어려우니까 하기 어려운데 그쵸. 매도를 치면 편안하지 않고 불편해요. 우리가 그래요? 익숙한 건 뭐죠? 사서 이익이 그쵸. 나서 파는 거잖아요. 반대로 하는 건 불편해요. 그리고 이론적으로 공매도를 치는 분들의 이론적인 손해는 무한대예요. 무한대. 그러니까 왜냐하면 삼성전자를 사서 내가 삼성전자가 부도가 났다. 그러면 약 6만 원 정도 돈이 날아가는 거잖아. 네,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가 600만 원, 6천만 원, 6억이 돼버려요. 그러면 공매도를 친 사람은 그걸 상환해야 되니까 그렇죠.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만 반등을 줘도 공매도를 치면 심장이 떨려요. 위험한 요소가 굉장히 당연히 있네요. 네. 공매도라 그래서 당연히 하방에 베팅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쇼커버링이 나올 때 주가가 무섭게 올라가는 이유가 그때는 너나 할 것도 없이 한정된 주식을 살려고 달려들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매도가 무조건 이긴다? 요거는 조금 어폐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 참 논란도 많고 관심도 많았는데 시스템적으로도 사실 큰 논란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과거에는. 예. 그래서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이 됐을 때는 보완을 좀 재개를 해가지고 재개를 한다는 건데 보니까 최초로 전자화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거예요? 조금 어떻게 보면 저같이 이제 증권사 출신이고 주식시장 오래 있었던 부분들을 보면 조금 헛웃음이 나오는 거죠. 그래요? 왜 이것을 못했을까? 왜냐면 이번에 지난주였을 것 같은데 이복현 금감원장이 직접 시연도 했잖아요. 시연도 했잖아요. 네. 근데 어떤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식 매매를 다 전산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실시간 지금 미국 주식도 전산으로 바라보고 그렇죠. 있는데 공매도 자체가 그동안 체크가 안 됐었다? 그 부분이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근데 부분이에요. 저도 사실 그동안 안 됐었구나. 이 그러니까 생각을 그게 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니까 그러려면 공매도에 대한 또 다른 한 측면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공매도는 우리나라 공매도와 미국의 공매도의 차이점이 잠깐 있습니다. 네. 미국은 주식이 하나도 없어도 공매도가 가능해요. 그래요? 예, 미국은 그런데 우리는 주식이 있는 경우에만 공매도가 가능해요. 네. 근데 내가 삼성전자를 갖고 있는데 공매도를 칠 수는 없으니까 삼성전자를 빌려오는 거죠. 이거를 대차 거래라고 합니다. 거래, 예, 네. 빌려오는 대차 거래인데 지금 이제 전산으로 이 대차 거래 시스템을 투명하게 들여다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들어오게 된 계기가 네. 과거에 이 대차 거래 없이 주식을 무조건 매도했었던 경우가 있어요. 이게 불법 공매도였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갖고 있는 수량이 예를 들어서 1000주인데 10,000주를 때렸다라든지 네. 매도를 했다라는 이런 경우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산으로 잡아내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의 어떤 제도. 그러니까 외국 입장에서 보면 뭐 외국에서 그냥 간 넘어온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미국식으로 하다 보면 우리는 불법으로 그동안 걸렸었던 것들이 또 일부 있었을 수도 네, 있죠. 네, 그쵸. 제도 자체가 다르니까 네. 제도에 대한 뭘 이해해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아무리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봐준다 하더라도. 그쵸. 근데 이제는 엔터를 떼려고 보면 저희들도 이제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삼성전자를 뭐 108주를 갖고 있었다. 네. 근데 착각을 해가지고 110주가 산 줄 알고 난 110주를 살려고 했는데 108주밖에 체결이 안 됐어. 잔고가 108주야. 그래서 내가 110주를 매도를 치면 이게 네. 튀어나오거든요. 네. 그런 전산인데 이게 왜 공매도가 내가 만약에 100주가 없는데 100주를 치려면 지금은 들어갔었다라는 거죠. 어찌됐든 뭐 그 그렇구나. 얘기는 길어지니까 네. 소일구 외양간 고치겠다라는 겁니다. 외양간 고치겠다라고 해서 직접 금감위원장이 시연을 했고 이걸로 잡아낸다고 하니 이제는 정말 좀 창피한 얘기죠. 근데 전 궁금한 게 소장님 말씀대로 뭐 이제라도 하는 건 좋은데 네. 실제로 그러면 그런 불법 어쨌든 공매도를 잡아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투명하게 예. 현실 가능하기는 해요. 저는 가능하다라고 봐요. 그래요? 그러니까 잡아내겠다라는 게 아니라 공매도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사후 약방문이 아니라 네. 사전적으로 이것을 막아내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제가 삼성전자를 108주를 갖고 있는데 110주 매도를 딱 엔터키를 치면 여러분들 핸드폰에서 클릭을 누르면 이게 튀어나와요. 네. 수량이 부족합니다라고 튀어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만약에 불법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 네. 서로
삼성전자를 100주를 빌려놓고 200주를 매도를 치면 이게 튀어나옵니다. 이렇게 전산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 잡아내는 거네요. 자동으로. 잡아내겠다라기보다는 불법 자체가 이제 안 되는, 할 수가 없는 거죠. 할 수 없는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보다 투명하게 이렇게 되고요. 또 한 가지 이 전산 시스템 말고 제도를 정비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과거에는 외국인과 기관만 실질적인 공매도가 가능했어요. 개인도 가능했습니다만 개인은 대차 거래가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삼성전자를 빌려서 해야 되는데 삼성전자 빌려주는 곳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못했는데 이제는 개인들도 예탁결제원이라든지 증권사에서 외국인과 기관과 동일하게 빌려줘요. 그리고 기관도 동일하게 90일로 묶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에 삼성전자를 그렇게 제가 매도를 했다라고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은 이 기한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끌고 오면서 매도를 해왔는데 이제부터 3월 30일부터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 저나 조 기자님이나 탐이나 톰슨이나 뭐 펀드 매니저나 똑같이 삼성전자를 빌릴 수 있고 똑같이 90일 동안만 공매도가 가능하다. 근데 이게 우려되는 부분은 없어요? 개인까지 갔을 때는? 그러니까 이제 개인들의 그러니까 그동안 어떻게 보면 딱 조 기자님 말씀하신 게 그동안 개인들이 왜 우리는 안 풀어줘? 그랬더니 이제 금감원에서 얘기한 게 있었죠. 개인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론적으로는 손실이 무한대이기 때문에 자칫 개인들이 이것을 개인들이 이것을 그쵸. 하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이번에 공매도를 칠 수 있는 것에 대한 규정을 좀 강화했어요. 아무나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업력이 좀 된다라든지 소위 짬밥이 되는 분들만 그러니까 약간 확대는 할 때 강화는 한 거예요. 그래서 짬밥이 없으신 분들 내가 지금 당장 주식 초보자인데 군대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이게 좀 그런데 확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안 된 분들은 못 해요. 그러니까 금감원에서도 그 기간 동안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뭐 했나라고 보니까 나름대로 손 볼 건 손 본 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 그 들어갈 때 어떤 기준이라든지 항목이라든지 그런 검사라고 해야 되려나요? 그런 로그인 하듯이 그렇죠. 어느 정도의 점검이 필요하긴 하겠네요. 그렇죠.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그건 증권사에서 기본적으로 열어주느냐 안 열어주느냐거든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ETF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선물 거래를 할 때 교육을 들어야 되는 게 있고 그 교육 이수증을 증권사에 제출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 그런 제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워낙 또 IT 강국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다 이렇게 탄탄하게 세밀하게 정말 필요하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실이 나는 건 뭐 그거는 개인에게 귀착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선물도 처음엔 다 열어줬다가 선물에서 정말 조금 많이 되니까 닫아놓고 그게 이제 풍선 효과로 다른 데로 몇 군데로 가긴 했습니다만 어찌됐든 일단 조건만 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나도 실력 있고 나도 정말 자금력 있는데 왜 내가 차별받았어라는 분들에게는 정말 절호의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많은 위대한 투자자들을 이제 역사적으로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중에 이제 일부 우리가 이제 그 우리나라 국내 저작 번역된 책들을 보게 된다라면 공매도를 이용해서 수익을 내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수익을 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가 지금 잘 아는 제시 리버모어라는 투자자들 많은 분들이 알잖아요. 그분이 돈을 번 게 공매도를 통해서 돈을 번 거예요. 유명하죠. 공매도를 통해서 돈을 벌었다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금융당국이 깊은 고민을 했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개인 투자가 대차 거래 된다고 하셨으니까 재개가 되면 투자 방식 아니면 전략 그리고 또 체크해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투자 입장에서 설명을 한다라면 지금 이제 최근에 아무래도 이제 동학개미 운동 이후에 신규로 주식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이 상당히 순차적으로 많아요. 그럼요. 그때도 이제 뭐 들어오셨고 지금 최근에도 또 많이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보면 업종이 올라가면 해당 업종들이 다 올라가요. 예를 들어서 방산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한국항공우주가 올라가면 그다음에 이제 LI넥스원이라든지 현대로템이라든지 하나시스템 이런 것들이 쭉 따라 올라가죠. 조선주가 딱 올라가서 하나오션이 딱 올라가면 그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미포조선, 삼성중공 같은 건 딱 따라 올라가죠. 근데 이제 이런 현상이 잘 안 나타난다는 거죠. 업종 내 차별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또 전략이 달라져야겠네요. 그렇죠. 이제는 딱 누가 딱 선봉에 딱 쓰면 나를 따르라 그러고 이제 쫙 따라갔는데 이제 나를 따르라 그러면 아니야 난 안 갈래 이런 애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튈지 모르는 거네요. 근데 그거를 체크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있어요? 그걸 체크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실적 베이스예요. 실적이 안 나타나면 결국 따라가지 않는 거죠. 공매도 타켓이 될 것을 알기 때문에. 투자자가 봤을 때. 투자자가 봤을 때 지금은
한 업종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이것에 대한 실적 얘기를 안 드렸잖아요. 단지 이제 퍼포먼스가 비슷해 보이니까 같이 갔는데 그 중에서도 보면 실적이 떨어지는 애들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애들이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네. 대차잔고라는 걸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대차잔액. 네, 네. 대차잔고, 대차잔액 이런 건데 여러분들이 각 거래하시는 증권사에 보면 HTS, MTS, 네, HTS는 이제 PC고 MTS는 휴대폰인데 여기에 대차잔고를 체크하는 난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뒤져보시고 만약에 내가 도저히 못 찾겠다라고 하면 콜센터에 전화하시면 찾을 수 있어요. 그 코드 번호를 알려줄 거예요. 증권사마다 코드 번호가 다를 거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콜센터에 전화하셔서 체크를 하셔서 서로 정말 차용주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땡땡땡 종목이 좋다라고 해서 딱 보니까 최근에 대차잔고가 늘었어. 대차잔고가 늘었다라는 개념을 좀 설명을 좀 드리면 대차잔고는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주식을 빌려놓은 거예요. 그 잔고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을 개선해 놓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하고 현대차가 있는데 갑자기 현대차는 가만히 있는데 삼성전자의 대차잔고가 늘어. 마이너스 통장을 개선한 사람이 늘어. 그러면 마이너스 통장이 어떤 거죠? 필요할 때 돈을 뺐을 수도 있고 안 뺐을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대차잔고 이꼬로 공매도가 되지는 않지만 공매도를 하려면 대차잔고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차잔고 이꼬로 필요 충분 조건이 충분 조건이 된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체크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따라서 직근무처럼 나를 따르라라고 했을 때 자 따라갈까? 따라갈 때 일단 실적 보고 실적 나는 지금 재무제표를 몰라. 실적 몰라. 그러면 최소한 대차잔고라도 확인하셔서 대차잔고가 많다? 그러면 얘는 좀 불안하네. 그러면 따르라고 한 놈, 앞선 놈을 살 것인가? 아니면 다른 업종을 볼 것인가? 이렇게 투자 방식 달라져야 돼요. 그렇네요. 사실은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공부와 떠나서 이 종목이 떠. 그럼 이 관련된 종목은 아무 따라가는 그렇죠. 경우가 최근에는 많았잖아요. 동학개미 이후로는. 근데 이제는 좀 세세하게 더 봐야 되는 것도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들께서 노력을 더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이제 정말 쉬운 식으로 투자하는 것에 대한 시간은 점점 이제 탓할 때도 없네요, 이제. 탓할 때도 없어요. 원래 그동안 좀 탓할 때라도 있었는데. 야, 이거 봐라. 대체잔고 이렇게 많잖아. 근데 이걸 왜 샀어? 내가 클릭 한 번 안 해본 거예요. 근데 정말 뭐 재무적으로 이게 훌륭하냐 안 하냐 그걸 다시 지금 공부한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 압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니까 말고 최소한 대차잔고가 늘었는지 그거 확인하는 것은 정말 10초 내에 확인할 수 있잖아요. 이게 사이트에서도 되고 휴대전화에서도 되니까 또 콜센터에서 전화하셔도 되니까 이거는 좋은 공부의 팁 같은데요. 그렇죠. 그걸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거 하나만 알고 그거 하나 귀찮다고 클릭 안 하는 거랑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미래가 달라집니다. 클릭 하나로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좀 조심스럽기는 한데 전문가시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공매도가 이제 재개가 된다면 이제 많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뭐 큼직하게 추천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추천이라기보다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죠. 지금부터 이제 종목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어차피 이제 대차잔고의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수혜를 볼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워낙 저평가돼 있고 앞서 얘기했듯이 이 팔아놓고 사야 되니까 롱숏 펀드라는 것으로 이제 들어와야 되면 삼성전자랑 현대차, 삼성전자가 오늘 또 이제 증권가에서 찌라시가 돈 게 그동안 삼성전자 끌어올려왔다 공매도 치면 좀 때릴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어찌됐든 현대차도 그렇고 두 가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그러면 어떤 종목이 공매도가 많으냐라고 보면 역시 시가총액이 많은 것들이 공매도 잔고 수량으로 볼 때는 많죠. 지금 3월 26일 기준으로 그 대차잔고가 65조 4천억이에요. 와,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었죠. 이게 평상시 한 50조 정도 수준이었는데 생각보다 15조가 더 늘었어요. 3월 달에 급격히 는 거예요.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준비하는 거네요. 자, 이제 우리가 돈 쓸 때 있으면 마이너스 통장 개설해 놓죠. 마이너스 통장들이 지금 마구마구 개설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중간에 금융위원장이 한 번 더 강조를 하니까 그때 준비를 해놨나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외국인들과 기관들 같은 경우 월요일부터 바로 롱숏 펀드 들어와야 되니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일단 대차 잔고 기준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가장 많아요.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뭐 삼성전자 마청이니까 크고 마청이니까 그다음에 LG엔솔, 하이닉스 뭐 이런 것들은 시가총액 순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자체 시가총액 대비 대차잔고가 많은 종목. 그러니까 차영주 몸무게와 우리 조 기자님 몸무게가 다르잖아요. 근데 차영주가 몸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당연히 대차잔고가 많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조 기자님 몸무게가 적지만 조 기자님 몸무게 속에서 대차잔고가 많은 게 더 위험한 거죠.
그렇겠죠. 그렇죠. 똑같은 그렇겠죠. 그런 네. 거죠. 똑같은 만약에 1g이라도 차영주 몸무게에서 1g은 별거 아니에요. 그릇이 어쨌든 클 수 크니까. 있으니까. 근데 네. 조 기자님 몸무게에서 1g은 상대적으로 큰 거죠. 그런 것을 보면 시가총액 기준으로 대체적으로 가장 많은 것은 에코프로비엠입니다. 그래요? 에코프로비엠이 1등으로. 생각 못한 거네요. 2차전지. 그래서 1위서부터 5위까지가 네. 다 2차전지 종목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어차피 1등이니까 제가 에코프로비엠만 네. 말씀드리고 당연히 뭔가 반도체주 뭐 이럴 거라 생각했는데 근데 또 다른 지금 생각이네. 2차 전지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좀 부정적인 시각들, 그러니까 조금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가 부정적인 봐요. 시각이라기보다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유한양행과 LCLB가 네. 그다음에 6, 7등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LCLB 뭐 여러 가지 얘기 있고요. 되게 생각 못한 종목들이 많네요. 그렇게 이제 투자들이 보고 있는 거고요. 8위가 한미반도체입니다. 그래요? 이건 3월 한미반도체. 26일 기준이에요. 네. 8위가 한미반도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들은 이제 특별한 업종을 따지기는 어려워요. 네.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튼 2차 전지 쪽으로 여전히 조금 이렇게 대차 잔고가 많이 있다. 근데 한 가지 대차 잔고 이꼬르 공매도는 아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현재 지금 주가가 오늘 다 빠졌어요. 그런 종목들이 금요일 날 기준으로 다 빠졌기 때문에 이 정도 빠진 상태에서 과연 들어올 수 있겠는가? 요거는 조금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삼성전자도 대차 잔액이 많은 편인데 이게 어쨌든 외국인 투심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영향이 좀 공매도 재개와 연관에 있어서 좀 뭐 어떤 요소가 되려나요? 저는 오히려 긍정적인 요소, 그러니까 부정적인 요소도 당연히 있습니다만 긍정적인 요소도 있다라고 봐요. 그래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한국을 대표하잖아요. 만약에 탐이라는 애가 한국물을 사고 싶어, 코리아를 사고 싶어, 그럼 뭘 사겠습니까? 삼성전자, LG엔솔, 하이닉스, 그렇죠. 현대차 같은 시총대로 살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미국을 사면 미국의 시총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를 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국을 살려고 들어오는 물량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물론 한국이 전국적으로 좀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그다음에 트럼프와의 관세 문제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한국을 버려요? 버릴 수는 없죠. 버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요. 자체적인 삼성전자도 있지만 형이니까 오히려 칭찬받을 때서 칭찬받고 혼날 때 더 혼나는 면도 있잖아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번에는 좀 칭찬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그러면 아까 말씀 주신 그 대차 잔액 순위를 보면은 그게 이제 공매도 재개가 되면서 조금 기회가 될 수 있는 항목으로 생각해도 되는 걸까요? 요거는 조금 그거랑은 다르죠. 달라요? 대차 잔고가 많다라는, 그러니까 시가총액 대비 대차 잔고가 많다라는 이건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그건 하방으로 배팅하겠다라는 것들이고. 그럼 좀 기회가 되는 종목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회가 되는 것을 찾기는 조금 어려워요. 어려운데. 좀 봐야 되죠. 열려야 되는 거죠. 근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기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그나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그리고 만약에 공매도가 공매도에 대해서 만약에 지금 이제 부정적인 부분들이 나왔다 하더라도 긍정적인 실적이 나온다? 그럼 좀 달라질 수 있죠. 지금 긍정적인 실적으로 나오는 게 뭐다? 건설업종 같은 경우 긍정적인 실적 베이스가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뭐 엔터라든지 뭐 이런 쪽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시각들이 나오는 종목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종목별 차별화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점에 포커스를 맞추고 실적이 뒷받침되면 오히려 공매도 들어와도 과거 테슬라 공매도 쳤다가 한번 공매도 세력이 화들짝 놀란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적이 뒷받침되면 과감하게 믿고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되겠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음악을 깔아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주말 동안 공매도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도 있고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마지막으로 좀 팁? 조언? 일단은 뭐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아무래도 ETF 투자를 하셨거나 아니면 지수를 투자하셨던 분들은 조금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업종이나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밤잠이 안 오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자 이제 이 방송 보시고 주말에 방송 보시고 나서 과연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냉정한 고민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정말 가슴에 손을 얹고 이 펀드멘탈을 믿어야 되느냐 아니면 여기서 내가 다른 걸 봐야 되느냐 그 판단을 시세를 보지 말고 미리 경우의 수를 따져놓고 행동을 하셔야 된다. 현실적인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며칠 남지 않았는데 대차 잔액을 확인하고 그 회사의 실적 베이스를 체크해야 되는 거. 그렇죠. 요거는 주말 동안 좀 공부 겸 해보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영주 소장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코너 이 코너입니다. 주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네.
오늘의 주제는 상법 개정안입니다. 네, 건국대 글로컬 혁신대 권영수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지금 지난해부터 뜨겁게 논쟁이 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 A부터 G까지 이제 헤쳐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상법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나오는 말들이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결돼서 코스피가 뭐 3천까지 치솟을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기반이 되기는 했는데 뭐 먼저 조금 소감을 여쭈면 어떠세요? 그게 도움이 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도움이 되는 기업이 있고 안 되는 기업이 있는 것 같아요. 기업마다 다르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숙도에 오른 기업이라 그러면 네. 주주 환원을 통해서 주주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주가 상승에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사실 우리나라처럼 뭐 기술 대형주나 이런 중심의 시장에서는 적기에 투자를 잘하고 사실 뭔가 생산성을 높이는 게 또 주가에 더 그렇죠. 좋은 효과를 주는 게 있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자본시장연구원에서 나온 그 결과를 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핵심적인 원인을 2개로 뽑아요. 네. 그러니까 주주 환원도 뽑고 있지만 네. 수익성과 성장성이라는 것도 사실 뽑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건 사실 우리 직관적으로 좀 느낄 수 있는 게 같은 그룹 내에 동일한 지배 구조라든지 주주 환원 성향을 가진 기업들 사이에서도 주가가 현저히 차이 나는 건 그렇죠. 사실 그 외에 다른 요인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게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처럼 얘기하는 건 너무 낙관적인 얘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로 극단적으로는 얘기는 할 수는 없다. 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그러면은 먼저 상법 개정안 이 사실 용어 자체가 어려워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먼저 좀 간단하게 알려주시고 넘어가실까요? 네. 뭐 사실 이제 법 들어가면서 사실 사람들 거부감이 조금 맞아요.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저도 수업할 때 보면 법 네. 얘기하면 애들이 그때부터는 이제 일단, 듣기 싫어해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게 있는데 상법 개정안은 뭐 사실 특별한 건 아니고요. 뭐 하나 주제는 너무 다들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이제 국민들 피로감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사 충실 의무가 네, 맞습니다. 하나고요. 네. 그다음 또 하나 이번에 상법 개정안의 내용은 전자주주 총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사 충실 의무 관련해서는 이제 2가지 내용이 크게 담겨 있어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는 이사가 의무를 지는 대상을 지금까지 회사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네. 이 대상의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이 하나이고요. 네. 그다음 또 하나는 사실 주주를 위해서 한다는 거에 대해서 해석상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 그냥 크게 대략적으로 이런 겁니다라고 의무의 내용을 좀 구체화하는 내용을 사실 2항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총주주의 이익을 위해야 되고 뭐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되는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고요. 네. 네. 그다음 또 하나 이제 사실 이 이슈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조금 묻혀 있는 이슈긴 한데 이제 전자주주 총회 이슈는 그런 거죠. 우리 해석상 사실 현장 병행형 전자주주 총회가 가능했어요. 이게 뭐냐면 물리적 공간에서 우리 기존처럼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네. 그거 외에 이제 온라인으로 또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이 2가지를 개최하는 거에 대해선 네. 해석상 가능은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이걸 도입하고 싶은 회사는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만든 게 하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대형 상장사 아직 이게 정확히 정해지진 않았어요. 시행령이 나와봐야 하는데 네네. 대형 상장사의 경우에는 임의가 아니라 이제 의무화시키는 규정. 네, 이건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 관련해서 조금 문제가 있는데 뭐 뒤에서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요 정도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보면 개정을 찬성하는 야당 그렇죠. 그리고 반대하는 여당과 재계 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각각의 이유가 또 다 다르잖아요. 어떤 요소들로 찬성하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저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이렇게 보면 뭐 언론에서는 이게 주주와 기업으로 이렇게 좀 나눠지면서 이게 뭐 이쪽 편이네 저쪽 편이네 저렇게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느 쪽이든 간에 주주를 보호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사실 같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는 기본으로 깔고 그건 들어가는 다 거죠.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사실 사람들이 자기들이 경험하고 바라보는 그러니까 자본시장을 보는 시각도 다를 거고요. 네. 경제를 보는 시각도 다를 거고 거기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도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다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조금 더 효과적이겠다. 어떤 사람은 이게 효과적이겠다. 네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 이제 시각이나 이해 차이에서 방법론에 좀 차이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보면 약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법 개정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지배주주와 소수주주라는 구도가 존재하고 그 속에서 사실
소수주주가 피해를 보는 것들이 많으니까 네. 그럼 우리가 이 이익을 좀 공정하게 나누는 그래서 공평이란 말도 들어간 것 같은데 그렇게 나누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그거부터 시작이 돼야 네. 자본시장의 신뢰가 회복이 될 거고 네. 그래야 투자자들이 믿고 기업을 지지해 줄 거다. 그래야 주가가 오를 거다. 이렇게 보는 것 네. 같고 그다음 또 반대하는 쪽에서는 그런 것 같아요. 파이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작은 피자를 그냥 또 공평하게 나누는 것보다 피자를 큰 거 시키면 사실 약간 덜 하더라도 더 큰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사실 이사들이 좀 적극적으로 경영 판단하고 수익성, 성장성을 높여서 네. 뭔가 총량을 좀 키우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거에 이 상법 개정은 사실 조금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나. 네. 그러니까 이런 시각에서 좀 오는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지금 보면 경제단체 수장들도 이제 계속해서 그 반대 여론을 정부에 계속 이제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데 정부도 사실 계속 거부권을 쓰고 있기는 하잖아요. 이게 이제 이번에 많이 거부권을 하면 7번째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 앞으로 국회는 통과를 했고 앞으로의 운명은 어떻게 좀 예상을 하세요? 너무 어렵죠? 네, 사실 뭐 거부권 네.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없는 쟁점인 것 같아요. 근데 그들도 이제 어쨌든 경제 기반이라든지 기업을 토대로 하겠지만 이게 진짜 비단 한 가지의 이유만은 있는 게 아니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지금 그리고 변수가 너무 많잖아요. 미국의 트럼프도 있고 경기도 너무 안 좋고 그런 것까지 가만히 됐겠죠? 지금 정부가 하는 생각은? 뭐 모든 게 다 감안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그리고 제가 요즘 많이 듣는 게 사실 이게 주주 보호를 하자는 거에 대해서 누가 이게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죠. 취지가 너무 좋고 한데 제가 요 최근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들 좀 들었거든요. 이제 소득 주도 성장 같은 얘기를 해보면 너무나도 좋은 취지고 한데 이게 사실 실험적이거나 좀 급작스럽게 일어났었을 때는 예기치 못한 쪽으로 흘러가는 것도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높은 상황에서는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게 또 봐야 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좋다가도 진짜 불확실성의 그 하나 작은 요소로도 큰 이변이 일어나기도 하니까 이제 그것까지 감안이 되겠지만 일단은 지금부터는 투자자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 좀 논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예를 들면 제가 투자한 회사가 어떤 뭐 신사업을 내놨어요. 근데 봤는데 뭐 이거는 주관적이니까 나빠 보일 수도 있고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지금까지는 사실 바라만 봤다면 아니면 뭐 그냥 주식을 뺐지만 이제는 의견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도 좋은 정보를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주 입장에서는? 주주 입장에서 이제 그 기업에 대해서 뭔가 조금 더 좋은 의견을 내고 이런 그런 걸 이제 할 수 있는 게 되는 거잖아요. 개정이 되면은. 근데 사실 이거는 상법 개정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대화의 문제인 것 같은데. 대화보다는 그렇죠. 이제 주주가 주주 의무 충실한 거니까 좀 더 주주의 어떤 의견까지는 아니지만 못하게 뭐 소송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의견에 표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이제 기업 입장에서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더 그 기업에 더 다가가고 더 관심이 커지는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그런 것들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내가 갔었을 때 뭔가를 이제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그렇죠. 네, 적다라고 했었을 때, 그다음 내가 뭔가 얘기했었을 때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했었을 때는 사실 합리적 무관심이라고 해서 뭐 할 수는 있지만 안 하는 게 뭐 해도 뭐 도움이 안 되는데 뭘 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상법 개정안이 생겨서 뭔가 내가 조금 더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무기가 생긴다 그러면 조금 그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이게 기업 입장에서 근데 또 한번 보면요. 이게 입장이 다 다르니까. 근데 뭐 신사업을 한다든지 어떤 계획을 했을 때 이제 이게 만약 사사건건 어떤 간섭까지는 아니지만 제약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개정안에 따라서 뭐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에 좀 힘들 수 있을까요?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 판단하는 순간부터가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주주마다 사실 이해관계가 좀 다 다르잖아요. 다르죠.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건 지배주주나 소수주주나 주주로서의 이해가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주주로서의 지위만을 가지는 게 아니라 다른 이해관계를 사실 가지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생각을 해보면 지배주주와 소수주주가 가지는 주주로서의 이해가 사실 다를 여지는 없을 것 같고요. 결국은 지배주주는
주주 외에 뭔가 경영권이라는 네네. 다른 지위를 가지는 거고 소수주주도 사실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을 가지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주주라는 탈이 씌워진 상황에서 기업들은 그걸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주 이익이라고 해놓은 거지만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주주들로부터 오는 공격을 생각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기업에서는 합리적인 판단들도 저해되는 문제들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일 기업들이 지금 걱정하는 거는 말씀하신 이제 경영에 있어서 좀 속도가 늦어지는 거 그런 것도 있겠지만 행동주의 펀드에 대한 공격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요소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주장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사실 경영에 있어서 안 그래도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전 세계적으로 사실 지금 사업도 막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분위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한 제약은 될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네, 그러니까 이거 사실 앞에 제가 잠깐 들었던 예하고 좀 이렇게 연결지어서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행동주의 펀드가 주주로서의 이해만 가진다 그러면 그들이 하는 의견들은 다른 주주의 이해랑 동일할 거고 그렇겠죠.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행동주의 펀드가 본질적으로 어떤 건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는 주주인 동시에 사실 고객의 자산을 운영하는 수탁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 또 비즈니스로서 그걸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해가 있다 보니 이들이 뭐 명목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실 여러 가지 이해관계 속에서 기업을 압박하거나 이럴 가능성들은 사실 꽤 있다고 봅니다. 근데 만약 이런 걸 이제 만약 진짜 개정이 됐을 때 기업 입장에서는 분명히 공격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업이나 어떤 걸 이렇게 공개할 때도 기업 입장에서는 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결국에는 경영 그 신사업이나 이런 거에 지연도 연결이 될 테고요. 네, 어떠세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것도 당연히 그럴 거고, 그냥 우리 요즘 이렇게 보면 이제 뭐 하나라든지 삼성 SDI나 유상증자라는 것들을 뭐 컸죠. 어떤 건지는 전 모르겠습니다. 기업의 내부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꺼냈을 때 이제 엄청난 비판을 받는 걸 지금 경험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사실 어떤 뭔가 경영 전략을 발표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발표할 때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을 거는 같습니다. 하나이어로나 삼성 SDI 이번에 유상증자로 엄청 시끄러웠잖아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 배신이나 커뮤니티에 뭐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런 일각의 의견이 있어요. 상법 개정안을 개정을 했다면 마음대로 유상증자를 일방적으로 발표 못했을 거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거는 저는 발표하기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럼 기업 입장에서도 이것도 제약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당연히 제약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자신들이 계속 커나가고 지속적인, 그러니까 단기적이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판단을 내렸고 그걸 위해서는 사실 투자가 필요하니 거기에 자금 조달하는 거 관련해서 뭐 차입이건 아니면 차입은 사실 자금 조달 비용이라는 게 크잖아요. 그럼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걸 해서 발표를 했는데 사실 그거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생각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요즘 같은 때 문제는 합병이다, 분할이다, 그다음 유상증자나 이런 제도들의 순기능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주주 가치를 희석시키고 떨어뜨리는 경험들을 하다 보니까 너무 부정적인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사실 이런 경우에서는 그런 판단하에서 한다고 해도 엄청난 비난에 직면할 거고 네, 결국은 그런 것들이 지금 무산되는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 상법 개정안이 된다 그러면 이걸 했다가는 그렇죠. 기존의 사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 이게 결국 나중에 어떤 결론이 나든 간에 기업 입장에서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것들 할 때 훨씬 더 신중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뭐 책임을 져야 하는 이사 입장에서는 소극적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문제는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사실 전 세계적인 경제 여건이라든지 우리나라 경제 여건에서 이제 재계의 역할을 봐도 지금 좋은 데는 없잖아요. 지금 물가도 비싸고 뭐 좋은 사업이 없잖아요. 사실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또 그런 한 단계 앞서 나가는데 지금 안 그래도 중국의 기술도 많이 이제 앞서 나가고 이러는데 좀 기술을 한 발짝 앞으로 가는데도
굉장한 안 그래도 지금 늦었다는 말이 많은데 더 이 텀을 길게 만드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사 입장에서는 사실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지 않았다는 걸로 소송을 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네. 여러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여러 이해관계들이 존재하잖아요, 주주 사이에. 그렇죠. 네. 그럼 그거 고려하고 내가 이제 피해를 안 봐야 되니 위험 감수하지 않기 위해서 점점 소극적으로 할 텐데 그럼 말씀하시는 것처럼 적기에 뭔가 투자를 해야 되는 것들을 계속 실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 뭐 이렇게 큰 기업들 중에서도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뭐 투자나 이런 거 제때 못했을 때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들을 네. 봤잖아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게 이게 취지는 너무 좋다. 그걸 공감할 수 있다. 근데 사실 이제 옳고 그름 이런 거보다 지금 불확실성이 너무 심하지 않느냐. 네. 경제도 그렇고 정책도 그렇고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좀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네.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소송이 진짜 상법 개정안이 돼가지고 소송이 가능해진다면 이게 진짜 쉽게 소송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보세요, 교수님? 어떠세요? 지금보다는 소송하는 일단 문턱이 낮아진 거고요. 네. 그다음에 주주의 이익을 위해라는 문구가 들어갔었을 때는 네. 이제 주주 이익이 강조되는 거거든요. 네, 그것만 더 보일 수도 있고. 네, 그렇게 강조되면 사실 이게 좋지 않은 예들이 생긴 건 우리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가끔씩 이렇게 가면 그런 얘기 하거든요. 학생 인권 보호라는 건 좀 쉬운 문제인데도 그거 얘기하니까 학생 인권 보호가 강조되면서 교권 침해가 나오는 문제도 생기듯이 이 주주 보호합니다라는 걸 얘기해 놨을 때 뭐 그런 과거 사례 봤었으면은 뭐 지금 얘기하신 문제는 충분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LG 화학도 그랬고 카카오처럼 쪼개기 상장? 일명 쪼개기 상장했을 때마다 이제 주주들이 사실 굉장히 배신당한 것처럼 이렇게 많이들 느끼고 또 주가에서 시장에서도 영향을 그대로 보여줬고요. 이런 것도 이제 잡을 거다. 상법 개정안으로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상법 개정안이 개정이 된다고 이게 사라지거나 그렇다고 주주의 편의를 다 봐줘서 쪼개기를 한다든지 그렇게까지는 안 되지 않아요? 어떠세요? 근데 사실 이게 상법 개정 논의 출발된 게 그 합병권이랑 LG 물적 분할권이 네네. 사실 중요한 계기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봤었을 때 물적 분할 자체는 사실 문제가 없었거든요. 네. 물적 분할이라는 건 사실 그 의미가 있는 제도고 자금 조달 측면에서 유리한 게 있기 그렇죠. 때문에 활용되는 제도라 거기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물적 분할을 한 이후에 상장을 하는 것부터 이제 그 주주들의 주가가 희석 떨어지는 이 문제들이 발생하면서 사실 그게 좀 문제가 됐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얘기를 떠나서 물적 분할을 했었을 때 또 그런 얘기들도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LG 화학의 물건에서는 물적 분할이 아니라 인적 분할을 선택했었다면 주주들의 피해가 적었을 거다. 그런데 이제 지배주주의 그때 지분율 자체가 한 33% 조금 넘었거든요. 33.34인가 이랬었는데 네. 그러면 인적 분할을 선택하면 사실 지배주주들이 그 마지노선이 되는 3분의 1을 사실 지키긴 좀 어려운 문제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법 개정이라는 게 되고 네. 이사가 주주의 이익을 위해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여기에서 지배주주에게 좋은 뭐 물적 분할이나 인적 분할 이 선택 단계부터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면에서 주주를 훨씬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된다는 얘기가 있었던 거죠. 이게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집중 투표제도 있고요. 상장사 그 아까 말씀하신 전자주주총회 실행도 있는데 득과 실은 또 좀 어떻게 돼요? 이거에 됐을 때 도입이 됐을 때? 일단 뭐 전자주주총회가 먼저 왔으니까 그거부터 얘기를 좀 드리면 그러니까 전자주주총회는 저는 기본적으로 주주 권익 보호 관점에서 괜찮은 제도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찬성을 해왔었는데요. 네. 근데 이 개정안에서는 약간 좀 아쉬운 게 어떤 거냐 하면 그 전자주주총회가 가진 의의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하나는 주주 권익을 보호한다는 거고 하나는 이제 주주총회가 개최되는 비용이라든지 부담을 완화하는 면이 있는데 지금 이제 법 개정안은 주주 일부가라고 해서 반드시 이제 현장 병행형 물리적 장소에도 개최하고 이제 그쵸, 온라인으로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거는 주주의
권익보호에만 초점이 맞춰진 문제가 있고 사실 그렇게 되면 기업들이 제대로 선택하겠냐라는 의문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비용 부담이 있으니까 이중으로 또 해야 되고. 그래서 혹시라도 사정에 따라서 전자주총이 좋은 기업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기업들이 좀 선택하기 좋은 형태로 제도를 만드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그 부분에서 이 제도는 특별한 득이 없을 거란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대형사 의무화하는 거 관련해서도 지금 우리가 제일 문제가 통신장애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 건지 이게 실무적인 문제가 있고 법적으로는 결의취소 관련 문제가 있어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법 조문을 보면 운영 방법이나 이런 건 적혀 있는데 그 부분이 법 조문에 좀 빠져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좀 불명확한 상태에서 의무화를 했다? 이거는 사실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주총은 사실 논란이 심했고 이게 사실 감사위원 분리선임하고 합쳤을 때는 뭐 주주들의 비례적인 뭔가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이사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소수 주주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경영진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실제 실증을 봤었을 때 요건이 맞으면 한 3분의 1 정도 있어도 집중투표를 활용하면 한 반 정도를 장악할 수 있다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사실 집중투표는 좀 문제가 있는 게 있고 그래서 사실 이번에 개정안에서도 빠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근데 국회 통과는 했는데 쉽지 않다고 생각했던 게 오늘도 지금 참고자료가 이제 금감원에서 나왔었는데 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금융수장들의 생각이 다른 것도 계속 지금도 뜨거운 관심사가 되고 있잖아요. 이복훈 금감원장은 직을 걸고 반대하는 거고 이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정부랑 좀 비슷한 잣대인 것 같아요. 자본시장법을 좀 개정해서 하자는 건데 이렇게 엇갈린 반응인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이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그건 하는 건데 근데 제가 그냥 그 금감원에서 나온 보도 자료를 잠깐 봤었는데 근데 거기에서는 약간 법을 보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조금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에요? 일단 뭐 미국이나 영국은 뭐 법에서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판례에서도 인정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저희가 학회에서 여러 논의를 거치면서 좀 정리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나라랑 근본적으로 법 체계가 다른 국가고 그다음에 이 신인 의무가 출발하는 것도 다르지만 이게 형평법이라는 곳에서 인정되는 의무다 보니까 법원에서 판사가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규정처럼 하고 있지만 실제 판례가 이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물은 케이스들을 보면 이사하고 주주의 자본거래라든지 합병이라든지 아주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그렇게 됐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 일본의 체계를 하는데 그 일본은 사실 우리랑 동일하거든요. 해석론이 동일하고 지침은 사실 그런 것들을 구체화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일본이 서양처럼 가고 있다. 영미랑 맞춰가고 있다는 식으로 좀 이렇게 법에 대해서 약간은 왜곡되게 이렇게 나온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걱정되는 게 금감원도 어쨌거나 영향력을 가진 곳인데 그런 곳에서 이렇게 입장을 내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이 지적이 많이 된다 그러면 추후에 사실 거기서 나오는 입장들에 대한 신뢰도 문제도 생길 거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약간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럼 교수님 보셨을 때는 지금 자본시장법을 조금 개정해서 하자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더 낫다라고 좀 보세요. 어떤 부분이요? 아니면 여기에 어떤 부분이 또 모자른지 좀 평가해 주세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주 보호 관점에서만 본다 그러면 당연히 뭔가 이렇게 문제되는 사안에 대해서 하나씩 핀셋 규제를 하는 자본시장법보다는 아예 이사가 몸 판단을 할 때부터 주주 이익 고려해갖고 판단해라 하도록 하는 게 훨씬 더 강할 거는 같아요. 근데 우리 지금 여기서 많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이사가 주주의 이익을 고려해야 되는데 주주의 이익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판단했었을 때 주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러면 또 이제 위험 회피 성향이 강한 분일수록 더 소극적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상법을 하면 주주 보호라는 건 이득이 되겠지만
결국은 그 이사의 소극적인 경영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은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총량을 키우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분명히 자본시장법 개정이 주주 보호 관점에서 상법 개정보다 조금 미흡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해요. 네. 그런데 총량을 키우는 것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특히 지금 상황에서는. 네, 크게 먼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는 상황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대처를 하고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기업들이 뭔가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 뭔가 커갈 수 있도록 해서 주주만 잘 사는 것보다 사실 근로자도 잘 살고 채권자도 잘 살고 우리나라가 잘 살면 좋은 거잖아요. 서로 좀 그렇게 돼야죠, 연결이. 네. 그런 관점에서 사실 이건 누구도 지금 실증적으로 얘기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폐해가 더 클 수도 있는 상법 개정보다는 단계적으로 가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네, 불확실성도 좀 많고 지금 경기에도 뭐 갑작스러운 일들도 많기 때문에 좀 단계적인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건국대 권영수 교수님과 함께 그 상법 개정안에 대한 A부터 Z까지 좀 상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제 시그널 준비한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매주 금요일 밤 10시 채널A 공식 유튜브 계정에 업로드 되니까요. 알람, 구독, 좋아요, 댓글 잊지 마시고요. 부자 되세요. 고맙습니다.